뉴스업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후로 주고받은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네, 주요 인물들과의 공모관계 파악을 위해서인데 공조보는 계엄 당일 주로 사용됐던 윤 대통령의 보안폰인 비화폰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군과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지시를 내린 정황이 증언을 통해 속속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로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분석해 내란 혐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보안폰인 비화폰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조부는 비화폰과 통화 기록에 대한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중요 지시와 보고가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제는 공무상 비밀인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면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려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유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조사 출석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까지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엄군 투입은 물론 예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열흘 뒤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는데 최 부총리는 지시 내용에 대해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 측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건 원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기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예산은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물론 돈줄까지 조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국회 예산 관련 지시 정황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의 의미도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것인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쪽지를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새롭게 파악된 지시문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지 밝힐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며 돌려보내고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는 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2004년 3월 13일에 서류를 송달받고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를 닷새 만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직후 서류를 송달받고 일주일 만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법적으론 재판을 시작한다는 통지조차 일주일째 받지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 차례 심리했던 헌재도 처음 겪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를 반복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걸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추가 지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송달 거부가 탄핵 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킬 속셈이 깔려 있는 만큼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라며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해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해도 즉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특검을 지체하는 건 내란 가담자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고 제2요구권 행사는 내란 대행 행위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는 정부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경 공수처에 특검까지 나서면 경쟁 과열에 오히려 공정수사를 해친다고 지적하고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는 건 특검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사를 내비친 데에는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는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동일 지위에 있는 권한대행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된다며 총리 탄핵 기준인 2분의 1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의 특검법 충돌에 한덕수 대행의 특검 수용 또는 거부권이 전국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놓고서도 구성 방식에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주체는 원내대표급이 아닌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시기인데다 원내대표야 언제든 국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정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싸잡아 내란 잔당의 준동이라고 깎아내리며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보다 우선일 수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협의체 구성은 싸울 일이 아니라며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대표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합의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당대표가 참석을 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거듭 한덕수 대행에겐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만약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맡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자기 사건을 맡을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는 논리를 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협의체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곧 탄핵 정국의 주도권 다툼과 맞닿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내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당 특검법들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반응 없이 기존에 밝힌 입장 말고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밝힌 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특검법 공포 여부의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내일로 당길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헌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석 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헌재가 이제는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달 간주로 결정을 하겠죠. 이미 4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했고 예. 그런데도 이제 뭐 인편 전달도 안 받고 인터넷 송달에 대해서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헌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오늘 아마 재판관 회의를 열면 결정을 할 거로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심판 대응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지연 전략인 것이고요. 예. 축구에 비유하자면 이게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간을 제시된 시간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시간을 좀 끌겠다. 그런 뜻이 있고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송달을 결정하고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27일 재판 첫 준비기를 무산시키는 전략을 또 쓰지 않을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팩트는 그렇게 전개가 될 텐데
국민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어떤 그 전략, 심판 전략에 맞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침대 축구 피파가 승인한 바가 없어요. 네. 하지만 뭐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좀 더 끌고 가겠다.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교수님께는 지금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최후 통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응할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체포영장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가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송달을 수령 거부를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이전부터 사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뭐 시간 끌기, 침대 축구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하나예요. 본인이 계엄과 내란을 갖다가 발동을 할 때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실시할 때는 헌법 질서나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 그때는 헌법 질서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의 시스템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변호권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 그러면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때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줬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 시스템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수수방관하고 시간을 계속 주면은 대한민국의 다른 법법자들도 이런 대통령도 이러는데 뭐 이런 정말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 체계와 사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피의자 윤석열에게 단호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이 지금 하나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채차도 꺼낸 적이 없다라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석 변호사 측은 이재명 대표 등을 오늘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석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45년 직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어서 본인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 변호인단으로 정식 선임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도 안 됐잖아요.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하는 건데 본인이 변호인단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절친이자 직위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대언론 공보 담당자라는 그런 타이틀도 없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내신 외신 기자회견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PR로 볼 수 있고 홍보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무슨 내란의 선전 혐의까지 씌워서 고발을 하니까 예. 본인은 아무런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이 지금 자연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역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무고하는 거다라고 맞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한껏 석동현 변호사가 한 말, 특히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으면 않았다. 이런 말 자체에 굉장히 불쾌한 거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강수를 둔 건데 예. 석동현 변호사도 나는 그냥 자연인 친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 입장을 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니까 나도 맞고소로 대응한다. 예.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 부분도 일종의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양측의 정치적 공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공식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지금 이런 어떤 법적 대응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해요. 계엄은 끝났지만 계엄을 빌미로 해서 시작된 내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계엄은 국회가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계엄을 갖다가 과반이 찬성을 해서 계엄은 분명하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명분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내란은 헌정 국헌 문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관위 이런 데를 마비시키고 또 언론을 장악하고 뭐 이러려고 했던 시도들인데 거기 지금 매일매일 수사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계엄 계획과 내란 계획에 대해서 참여했던 인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아닙니까? 예. 민간인에게 현역 군인이 지휘를 받아서 내란을 시도했던 혐의가 매일매일 밝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수사를 더 해보면은 내란 특검이 만약에 이제 발동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과연 계엄 내란에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밝혀질 텐데 예. 지금 이렇게 내란 선전 혐의로까지 야당이 소위 말해서 이거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계엄 내란 시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과연 이들밖에 없느냐. 또 이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지금의 이런 국민들의 시위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또다시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 활개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런 내란과 관련된 옹호나 비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일벌백계를 통해서 가담자들과 또 거기에 가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국민의 철퇴를 가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과 야당의 임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내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제 두 분께 계속해서 전망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대통령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건데 사실 시한은 1월 1일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민주당의 얘기를 따른다고 보면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축구로 치면은 뭐 혼자 들어가서 경기하겠다는 거죠. 뭐 10골을 넣어도 됩니다. 20골을 넣어도 되고. 과연 그러나 그런 식의 무리한 일방 통행이 국민들이 또 받아들일 때 그렇고 일단 적법 절차가 아니에요.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네.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리가 아니고 자 1월 1일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본인이 수기해보겠다. 충분히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내드리겠다고 하는데 며칠을 당기는 겁니까 도대체? 일주일 이상을 당겨서 오늘까지 무조건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앵커 쓰신 표현대로 압박이에요. 예. 그것도 일방적인. 이 누구를 두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총리로서 또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적법 절차를 따라서 답을 하겠다는 건데 무조건 오늘까지 3가지에 대해서 답을 내라. 그 뭐 이제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이 탄핵이란 말은 안 썼어요.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저 소리가 탄핵을 시사한 겁니까라고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좋도록 쓰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탄핵 시사로 가는 건데 탄핵에는 좀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탄핵의 정족수 문제가 일단 법적으로 걸리고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몇 석으로 탄핵할 수 있느냐. 예. 국회 입법처에 물어봤어요. 그때 국회 입법처가 답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보고 200석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물론 시도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어보고 답한 내용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고 151석이다. 총리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사 탄핵을 한다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실 것이며 그러면 탄핵된 걸로 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그냥 끌고 갈 겁니까? 전국을? 그렇게 하기에도 부담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조태열 외교장관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현재의 한국 정부
그 정부란 표현을 쓰지 않고 체제라고 했는데 예. 곧 대면 고위급 대화를 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미대사까지 하고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내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한 대행을 또 탄핵을 야당이 했다. 그러면서 그럼 누구와 우리의 한국의 파트너냐? 예. 이런 문제도 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절대 야당 다수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차순위자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얘기한 건데 그런 예. 식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 뭐 이주호 교육부총리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건데 예.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수기 정치인 거고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다수결도 존재하지만 소수를 위한 적법한 방어 장치도 돼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내년 1월 1일까지의 시한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빨리 당겨달라. 예.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단안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을 그렇게 곱게 보시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국민의힘 쪽 입장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거부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농업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권한대행이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 특검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계엄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그 소위 경찰도 그다음에 검찰도 이런 계엄 내란의 세력의 지휘를 받았던 그런 오점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고민이 필요한 문제고 1월 1일까지 시간을 끌 문제냐. 네. 단호하게 내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취지에 그렇지 않아도 한덕수 대행은 계엄과 내란을 막지 못할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한 국가 신인도 문제, 국가 불안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권한대행 시스템을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데서는 헌법 정신을 쓰고 네. 국민의 요구와 그리고 내란을 갖다 획책한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 운운하면서 대통령처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쪽의 시위가 부닥쳤습니다. 예. 또 남태령에서 뭐 농민들 시위도 있었어요. 이것의 출발점은 한덕수 대행 체제가 계엄 내란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난 금요일 날 여당이 요구했듯이 농업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헌법 정신에 의각해서 내란 특검도 같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라면은 지난 주말에 국민의 불안감이 그렇게 높아지고 또 국정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계속 시간 끌기처럼 유지가 됐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예. 점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는 헌법 수호, 그다음에 국민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국정의 불확실성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내란 특검 수용 이 부분을 갖다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그 소위 사법 체계와 헌법 정신의 시계를 갖다가 국민의 불안감도 줄이고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 체제가 지난번 대통령이 계엄 내란을 펼칠 때 막지 못한 것처럼 예. 국민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갖다가 끝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더 큰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덕수 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이걸 다 끌고 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민주당이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오늘 그러니까 24일까지 내일까지죠. 다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좀 무리라고 보고 저는 아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내란 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이걸 뭐 거부하겠다는 그런 명시적 의사 표시는 저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 좋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인데 그것을 단지 다 묶어서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도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1 패키지예요. 그렇게 묶어서는 안 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중에 필요한 것을 하겠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가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분리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둘 다 거부는 아니라 분리 대응을 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앞서서 교수님께서 시간 끌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권한쟁의를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여당의 선택의 몫입니다. 권한쟁의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당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도 그랬고 계엄 해제 때도 그랬고 국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당리 당략에 따라 가지고 계엄 해제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거부를 했던 당이 지금 또다시 이런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시간 끌기에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것을 떠나서 국정 혼란의 시기를 갖다가 무한정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원봉 들고 시위했던 이걸 보면서 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그랬는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요구,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갖다가 거스르면서 법적인 소위 사법 시스템 안에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갖다가 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결국은 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따질 것 따지는 것도 헌법 수호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계엄과 내란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찬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매를 덜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호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묶이는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이런 2인 삼각 경기를 펼치듯이 시간 끌기를 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헌법재판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요. 원래 1+1+1이에요. 한 사람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전에 이거를 합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합의가 됐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2대1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숫자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두 사람을 오늘 오전과 오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KBS 사장 같은 사실상의 민간인 또 뭐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 뭐 3일씩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점심 이전에 끝내고 한 사람은 저녁 이전에 끝내고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는 하루 따로 하겠다. 이것도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특위위원장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안 하겠다니까 긴급히 또 박지원 의원 투입해가지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청문회예요. 그렇게 한 뒤에 27일 날 다 임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민주주의는요. 숫자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소수를 위한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절대 소수도 아니에요. 108석이면 작은 의석은 아닙니다. 그쪽 얘기도 좀 들어가면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해도 될 것을 날짜를 그냥 무슨 그 못 박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27일 날 하고 임명도 해라. 자, 이게 자꾸 오만하게 비칩니다. 너무 급한 건 알겠는데 시가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어요. 바늘은요. 절대 허림해서 못 씁니다. 자꾸 빠집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적하신 대로 좀 합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안건이 하나 있죠. 지금 국정안정협의체 결국 여당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 민주당은 아니다. 당대표급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수님, 일단 민주당이 왜 당대표급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핵을 지금 벌써 3번째 겪고 있고 그중에 실제로 탄핵이 된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다시 우리가 3번째를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들이 그 주권을 갖다가 위임한 주권을 회수한 거예요. 예. 자, 그거는 단순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에까지 사실상 그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이나 국무회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빠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왜 거국 얘기, 내각 얘기가 계속 나오냐 하면은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국정은 멈춰서 안 되고 우리의 민생은 누군가 챙겨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거국내각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이 거국내각에 준하게끔 행동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예. 그런데 지난번 계엄 내란 때도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당이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받아들이면서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특검은 빠르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국민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외국에서의 국가 신뢰도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여야정 협의체, 즉 거국 내각에 준하는 뭔가의 협의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렇게 무게가 실리려면 지금 국회 다수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야당의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여당이 현실적으로 여당 대표가 부재 상태잖아요. 대행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대행인데 일당 170석이 넘는 민주당만 당 대표이니 급은 대표급으로 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원내대표가 하는 것도 저는 방안일 수 있겠다. 다만 여기에 들어갈 때는 저는 출발점은 공유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둥지가 모인 상태에서 모여야지 계엄 내란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뭐 대화를 하나만 안 하겠죠. 좀 그런 쯤에서 이 여야정 협의체가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표급이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요 예.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봐도 차기 만약 조기 대선을 전제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 이 여야정 협의체는 이재명 협의체로 보이는 거예요. 예. 끌고 가는 거죠, 다. 자, 그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이게 2대1. 그러면 뭐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우원식 중재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우원식 중재안이 말씀드린 대로 킥오프. 자꾸 축구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원내대표 2사람,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자, 조만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대표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들어갈 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좀 며칠 기다리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룰 세팅도 우리가 하고 저 그런 거잖아요. 그 검사가 판사도 임명하겠다. 선수가 심판도 다 지금 정하고 하면 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와 수기의 그 제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힘자랑만 너무 해서는 이 국정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 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열어놓고 서로 딴 얘기만 하면서 그냥 얼굴 붉히다가 헤어지고 또 무산되고 하는 그런 국정협의체가 되느니 힘을 가진 쪽에서 조금 아량을 보이고 기다려주는 그런 묘를 좀 발휘했으면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조금 중요한 안건이라서 질문을 꼭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아까 전에 이제 민주당은 지금 대표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표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전망이 분분합니다. 자, 좀 전망을 들려주실까요? 전망의 의미가 없고요. 빨리 결정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 이 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저당이 무슨 투톱이니 원톱이니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소위 그 계엄 비상사태 해제 그 당시에 찬성했던 분들이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걸 맡겠다고 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까? 좀 더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논의되지 않는 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그마하게나마 감동은 둘째치고 좀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인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나마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임명해야 한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 얘기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단일 대오라고 하는 미명하에 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뭉친 듯하게 보여요. 이걸 갖다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계속 원톱, 투톱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엄 내란에 대한 단호한 선긋기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대우각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대표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은 계속 이도저도 아닌 내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계엄 내란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가 새로운 대행 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대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어느 입장이든 일단은 수장이 빨리 정해지는 것이 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태영 국정원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연달아 소환하며 국무위원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공수처는 휴일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이틀 만에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데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제2수사단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공수처는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군 장성 조사 내용에 더해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도 분석하며 윤 대통령 소환 전 내란 수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한 검찰은 국무위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조태용 국정원장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파악해 계엄 전후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 특수보는 주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도 곧 끝나는 만큼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현직 정보사 간부뿐 아니라 육군 기갑여단장도 회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지난 2일과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전현직 군인들을 안산에 있는 햄버거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입니다. 이 회동에서 정보사령부의 국회 선관위 장악, 북파 공작부대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된 거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최근 회동에 참석한 군 관계자 모두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석자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추가 입건된 인원은 없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방문했던 93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도
햄버거 회동 참여자로 특정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건 맞는다면서도 계엄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햄버거 회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구속한 사람은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사경찰 출신 예비역 대령 김모 씨 등 3명입니다. 당초 전현직 정보사 모임으로 알려졌던 햄버거 회동은 수사 전문가의 기갑부대 지휘관까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며 규모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구 여단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내 수사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동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비상대기 수사관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사무실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일 밤 반부패 등 산하 5개 수사대별로 20여 명씩 모두 104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기자 명단에 포함된 수사관들 가운데 81명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전인 4일 새벽 0시 25분부터 2시까지 사무실에서 실제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달라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조 가동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계엄 당시 체포조 구성 여부와 지시 내용 등에 관한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북파 공작부대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납치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해당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공조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간부가 체포하러 가는데 안내할 형사가 필요하다며 인력 지원을 요청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경찰청 국수본이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첩사 요청대로 강력팀 형사 10명을 지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방첩사 측에서 국회 인근 현장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와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정치인 체포조 지원에 대해선 서로 논의된 것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초입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영하의 날씨 속에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해 시위를 이어가자 결국 경찰이 차벽을 철수했고 트럭대 행렬과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코앞까지 진출해 탄핵 집회에 참가한 뒤 해산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과천을 잇는 남태령곡에 8차선 도로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상경 집회에 나선 농민들과 소식을 듣고 함께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타고 온 트랙터와 화물차는 경찰이 친 차벽에 막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의 트랙터를 도심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막은 겁니다. 농민과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도로 위에서 꼬박 밤을 새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내란을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저희 요즘 트랙터 농한기입니다. 쓸 일이 없습니다. 계속 끝장을 봐야 된다.
양측의 대치 상황은 경찰이 차벽을 철수하면서 무려 28시간이 지나서야 풀렸고 이틀 동안 남태령에 발이 묶였던 트랙터 10여 대는 함께 고생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방패! 윤석열 방패!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의 농민과 시민들이 모였던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올리고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가 공유한 영상엔 한 남성이 군용 차량 앞을 막고 서 있다가 주변 시민들도 나서 차량을 막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동 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한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은 저력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깜짝 회동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트럼프 측이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5박 6일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며 주요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분도 혹시 한국 상황 관심을 가지던가요? 관심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국내 인사의 만남이 공개된 건 정 회장이 처음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압박에 맞서 각 나라가 관계 구축에 애쓰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이 두 나라 사이 가교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초청은 연락받지 못했지만 정부 사절단으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 장기화에 서민은 물론이고 법인까지 빚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서민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고 서민 대출 연체율은 2배 급등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1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7만 9천여 명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채무 조정 신청자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법인 파산 건수도 1,700여 건에 달하며 이미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더해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정책 금융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정책기관이 저신용 대출자를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 변제율은 지난달 말 16.2%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배나 뛰었습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경우 지난달 말 대위 변제율이 25.5%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서민금융상품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지금 업무 계획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좀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속에 경기 둔화 여파까지 겹치면서 빚에 허덕이는 서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재작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태열 씨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 2천만 원,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처남에게 휴대전화 세대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도 진행합니다. 또 명 씨 측이 건강상을 이유로 요청한 보석 청구도 심리합니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민아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강 씨에 대해 상고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 씨에게 변호사로서 같은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외국인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충주시 성서동에서 칠금동까지 3km 가까이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량을 뒤쫓아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방파제 구조물 테트라포드는 사람이 올라서면 추락 위험이 크고 탈출이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다 추락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동해시 청곡항. 방파제 구조물 사이로 추락한 40대 낚시꾼이 해경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형 의식 상태 있어요? 의식 없어요? 다른 방파제에서는 낚시하려던 일가족 4명이 폭우로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슬리퍼를 신은 채 미끄러운 방파제 구조물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립자 4명 중 2명 구조 완료. 방파제 구조물은 표면이 둥글고 이끼가 낀 부분이 많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하기 쉽습니다. 이 방파제 구조물은 높이가 3에서 5m에 이르고 겹겹이 쌓여 있어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6년간 전국 방파제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462건, 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방파제 곳곳에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경찰이 수시로 순찰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테트라포트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고 폭이 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경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방파제 울타리와 경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의대 교수와 개원이,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 의사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처음으로 의사 대표자가 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지 않으면 2026년도 모집이라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놓고 한동안 분열했던 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근거 없는 의료개혁을 중단하라며 의대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탄핵 후 처음으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연 겁니다.
교육농단, 국민건강 위협한다! 위협한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의 울타리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각 직역 대표들도 의료개혁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안하며 각 대학 총장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졸속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야만 현실에 대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결과를 바꿔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현 정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도 소멸되어졌다고 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긴급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전공의 차단 포고령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후에도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분열했던 의료계가 단합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의대 증원이 여파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은 물론 지방 소재 의대 수시 최저 합격자의 등록 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 합격자의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보다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수시 최초 합격자의 미등록 비율은 한양대가 74.1%,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는 37.5%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이런 현상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 미등록 비율이 지난해 29.1%에서 12.4%포인트 늘면서 41.5%에 달했습니다. 특히 모집 인원이 2배가량 늘어난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미등록률이 지난해 26.3%에서 올해 43.4%로 급증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입니다. 도심 폭포수도 일찍부터 군데군데 얼음과 고드름이 생길 정도인데요. 이번 한파는 이번 주 강약을 반복하며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진 도심공원. 세차게 쏟아져 내려오던 인공 폭포수 곳곳에 새하얀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에는 커다랗고 주렁주렁 달린 고드름도 눈에 띕니다. 눈과 강추위가 반복되며 생긴 흔적인데 특히 지난 밤사이 서울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7.7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가 영하 12도를 기록하며 급격히 추워진 탓에 초겨울부터 폭포수 곳곳에 얼음을 맞는 겁니다. 그 밖에 강원도 횡성 안흥면 기온이 영하 19.4도를 기록했고 철원 영하 16.9도, 파주 영하 14.9도, 대전과 전주, 대구 기온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 이번 주 초반에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지속하고 특히 일부 지역은 영하 1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과 철원, 양구 지역에서는 23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2일 한파 경보로 강화되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등의 동파에 대비하시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경기와 강원, 충청도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2도 이하의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한파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성탄절 이브까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강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에도 또 한 차례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반복하는 한파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연락한 인물과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내란 혐의 공모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공조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의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며 두 번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짜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에는 지금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등의 지시가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문건 내용과 관련해 재정자금의 확보 정도만 기억이 난다며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을 받아 무시하자며 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최 부총리에게 새롭게 파악된 지시 문건 내용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대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국회 운영 중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그리고 준비 명령 등의 서류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헌재는 이르면 오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공시 송달이나 발송 송달 등의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송달 지연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한대행이 그때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대행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 속셈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 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위원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때 아닌 현수막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건 불가하다고 결정하면서 여당이 반발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없진 않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SNS 글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한 조국 혁신당의 현수막은 허용되면서 여당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고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나경원 의원도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한 만큼 선관위 결정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 후보자 예정자의 직접적인 지지나 반대로 해석될 문구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공범이나 이재명 구속과 같은 정치적 구호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건 야권 유력 후보인 이 대표의 직접적인 반대, 즉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전체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경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4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3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해 무역 수지는 13억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반도체는 23.4%, 자동차 부품은 8.9% 증가했고 석유 제품은 14.6%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여파로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폭등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이 컸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떻게 시작했을지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증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전망이 나오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2,400선을 간신히 지킨 2,404포인트, 코스닥은 668포인트에서 주저앉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424포인트를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며 6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2,400선을 지난주에는 장중에 깨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다행히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450원을 돌파한 뒤에 계속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개입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폭 하락한 1,446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 스와프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지금 이런 개입이 숫자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대면 조사를 앞둔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또 혐의 입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공조본이 확보한 게 비화폰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좀 주목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휴대전화 통신 내역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화를 어떻게 누구와 했는지에 대한 음성에 대한 녹음 자료는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수발신을 했는지 나아가선 기지국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전후로 집중적으로 특정인과 통화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특정인은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거나 또는 윤 대통령과 모의해서 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볼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엄 전후로 통화한 사람 그리고 통화의 어떤 시간, 통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진술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에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 공모 가담자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통신에 대한 내역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 폰만 현재는 확보가 되어 있고 비아폰 관련해서는 현재 이 통화 기록 영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경호처장과의 여러 가지 이제 압수수색의 거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앞서 그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비화폰 확보를 좀 실패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국가안전보장과 어떤 측면에서 국가 비밀 유지 때문에 이 비아폰에 대한 어떤 보안도라든가 압수수색 영장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대내의 비밀 유지 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만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돼야 될 것이고 특히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경호처장도 수사에 협조할 그 도의적인 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선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영장이 나오면 사실 협조하는 것이 타당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또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건 그 정황상 숨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아폰 내용도 하루빨리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25일에 나와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체포 불응에 대한 의사가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그 소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태도가 나오지 않고 사실상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사 기관의 입장이로서는 통상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신병 확보하는 것이 원래의 수사의 절차입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어떤 예우 문제 때문에 좀 고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더군다나 검찰에서도 소환을 이야기했고 이 지금 사건 발생 이후에 이미 2주 이상의 시간을 허여했다라고 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 그만큼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결단을 내리고 영장을 집행할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은 아니고 발부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일정만 조율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나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적어도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진해서 변호인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휴일을 정한 것도 이 평일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통방해가 처해질 염려가 있다던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호상의 고려를 해서 25일 날짜를 지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변호인단이 다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변호인단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명 가까이 구성이 이미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2차 소환 불응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수사 주체와 관련한 논란을 지금 지속적으로 공판 단계에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공수처 단독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공조본에는 그 경찰과 군 검찰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명확한 수사 주체를 경찰이라고 본다면 경찰의 수사에 참여하고 있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 소환 조사의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적법성 논란은 이제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여러 갈래로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수사 자료가 방대한데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한 컨트롤 타워로서 수사의 주체가 단일화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수처가 될지 아니면 추후에 특검이 이제 마련이 돼서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자료를 총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통 정리가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특검법에 따라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기록에 대한 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송부된 기록 모두 다 검토해서 그 나머지 이후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 기록을 모두 특검에서 총합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처음으로 지금 구속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죠. 문상호 지금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 중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구속 기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붙잡아둘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으면 일반 규정으로 들어가서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대로 해석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구속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단일한 주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개인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검찰과 공수처, 공조본과 일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의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고 일부분의 수사는 이제 공조본이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군, 검찰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수사의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빨리 특검이라도 상설특검이든 아니면 내란특검법이든 빨리 가동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뭐 공수처 수사 상황도 지금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지금 검찰이 또 관련한 물적 증거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이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는 결국은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이 참여한 수사가 원칙적으로는 조금 타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수사권 주체의 논란이 제기됐을 때 4개의 주체가 같이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인 바 있었는데 수사기관별로 서로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쪼개진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여러 가지 수사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공조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과 또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서로 협의할 여지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을 두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기소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공소유지에 무리가 없도록 서로 실시간 합동수사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가 보낸 서류들에 대해서도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오늘 평의를 열어서 이 서류들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간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송달 간주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자송달과 관련한 규칙이 있습니다. 전자송달에 동의한 피청구인 측이 이것을 받지 않고 일주일이 경과하면 간주하는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송달 간주 방식을 취한다거나 또는 공시송달로서 송달이 되지 않고 주소가 불명인 사유에는 공보에 게재해서 2주가 지나면 이제 송달을 간주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송달 간주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고 한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인편과 우편으로 이미 보냈는데 이게 주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송달을 받지 않겠다고 수치를 거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즉 이렇게 거부하는 당사자까지 지속적으로 회피 목적으로 거부를 하는데 송달을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면 송달의 거부 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송달의 효력으로 인정하고 송달의 효과를 인정할 것이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관련한 탄핵심판 절차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 전직 2차례의 어떤 절차에서는 송달 가지고 지연 문제를 발생하거나 송달 거부나 수치 거부의 전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모든 절차의 주도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달 여하에 가지고 당사자가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절차를 지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어떤 권위라든가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송달 간주의 효력을 인정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또 절차적 하자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앞으로의 좀 이제 절차에서 또 계속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에 좀 사전에 차단할 방법 없습니까? 사실 사단에 차단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이제 변호인 선임기가 일단 들어오면요. 네. 대리인단이 구성돼서 대리인단이 송달을 거부하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변호사가 법원에서 오는 헌재에서 오는 송달을 거부할 권한도 없고 그거는 대리인의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송달을 거부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없고 결국 송달을 받지 않아서 절차 참여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청구인한테 불리한 겁니다. 법원에서 주는 서류를 받지 않아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만큼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당은 이제 반발하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절차성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헌법 관련해서 권한쟁의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권한대행이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의견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절차에 필요한 인사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청문보고서 채택의 절차의 문제를 들어서 이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실익이 있어서 제기하는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권한쟁의를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라고 하는 지시를 최성목 부총리에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윤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야당에 주는 정치적인 압박용인 그 비상계엄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국회의 어떤 요인들을 체포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예산까지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시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사는 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압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국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상실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짰고 사후 대처까지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인지 예산과 관련한 조치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누구를 통해서 실행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 자, 어떤 의도와 적극성까지 좀 규명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이름이 적힌 위장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원을 감추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현지 시간 22일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며 시신과 함께 군용 신분증으로 보이는 사진 3장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사살된 병사들의 이름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지만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에는 김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카블로비치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신분증은 사진과 발급기관 도장이 없고 출생지가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의 고향인 투바 공화국으로 표기됐다는 점에서 진위를 의심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분증 서명란에는 다른 종류의 필기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한글 이름이 자필로 적혀 있습니다. 특수작전군은 러시아가 타국 군대 존재와 전선에서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만 88살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사도궁정 창문이 아닌 거주지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정례주일 3종 기도를 추례했는데요. 어제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교황이 집에서 3종 기도를 주례하는 모습을 대형 화면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광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점차 회복하고 있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성탄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가져오길 기원했고요.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도 총에 맞아 숨진 아이들과 폭격당한 학교와 병원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미국 내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은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시애틀에서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의 카페들도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참여 매장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100여 곳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스타벅스의 연말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스타벅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죠. 블루스카이의 이용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블루스카이 이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며 대선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용자가 대거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피해도 급증했다는 건데요. 가짜 계정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봇 계정 등으로 인한 콘텐츠 피해 신고가 하루 4만 2천 건이나 들어온 적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콘텐츠 감시팀의 인력을 4배로 늘리고 사칭 계정 등을 감지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90제곱미터 규모 건물 한 동과 안에 있던 기계들이 모두 타 소방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4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크리스마스 날인 수요일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